일단은 제가 최근에 사실 공모주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죠. 안 그래도 기존 시장 자체가 좋지가 않고 이런 시장에서는 특히나 중소형 공모주에 자금이 좀 쏠리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이 중소형 공모주들 위주로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강조를 드렸던 SBB테크가 또 감사하게도 2배 이상의 더블 상승을 좀 보여줘서 많은 분들에게 그래도 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값진 수익을 줘서 되게 또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SBB테크는 좀 지나갔고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청약에 좀 시도해 볼 만한 공모주가 뭐가 있을지 한번 좀 공부를 해본 결과 이 기업이 유난히 저는 좀 눈에 띄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국내 최초 폰트 플랫폼을 구축한 국내 1위의 폰트 클라우드 플랫폼 업체인 산돌인데요. 사실 우리 편집팀뿐만 아니라 디자인팀까지도 이 산돌그룹이라는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플랫폼을 만든 업체가 이번에 신규 상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 폰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가면서 지금 업계 1위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기존에 대기업들과의 협업으로 대기업들의 수많은 이 폰트를 다 제작을 해주고 그에 따른 구독료까지도 지금 받아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추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 제가 봤을 때는 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또 하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굉장히 좀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폰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그거 뭐 글씨 만드는 거 뭐가 돈이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는 이 폰트를 만드는 기업들이 크게 많이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폰트를 내가 쓰려면 그 파일 자체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단 복제하는 이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솔루션이 마땅치가 않아서 계속해서 그냥 무단 복제가 되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한번 내가 폰트를 구매하는데 쓰여지는 비용만 지불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삭제해도 계속해서 그 폰트를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회성 매출이랑 이 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산돌이라는 기업이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이러한 모든 악조건들을 해소하면서 탄탄한 매출 구성을 이뤄내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일단 파일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로 해가지고 플랫폼을 설치를 하고 그 플랫폼을 그냥 쓰는 것만으로도 계속해서 폰트를 사용하게끔 만들었고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한 또 특허까지 보유를 해서 계속 이 플랫폼을 사용해야지만 그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산돌은 국내 최초로 이런 폰트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국내 폰트 시장점을 1위를 하며 누적 가입자 수가 100만 명 이상. 그 다음에 가입자 수가 많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입자가 그대로 이 플랫폼을 계속 쓰는 즉 높은 서비스 유지율이 94% 가까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아무래도 암호화된 형태로 폰트를 제공을 하면서 구독 해지 시에는 폰트 사용이 불가능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신규 가입자 수를 늘리면서 락인 효과까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연평균 30% 정도씩의 성장세를 지금 이뤄내고 있는 게 산돌이고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57% 가까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큰 건 아무래도 폰트를 제작하는데 고정비가 크지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경쟁사들에 비교해서 이 기업이 또 월등한 경쟁력을 띠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기업에게 폰트 수주를 받을 때 기업들로 하여금 경쟁 입찰이 아닌 개별 제작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이 저한테 폰트 제작을 문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서로 간에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요청한 금액 그대로 지불을 해줘. 그러면 내가 폰트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영업률이 그만큼 높을 수가 있다. 그래서 워낙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네이버, 삼성 기타 배달의 민족 등등등등의 수많은 기업들이 이 산돌에게 폰트 제작 문의를 해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소문을 이미 탔어요. 그래서 산돌이 별다른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아도 고객사에게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업계 내 위상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률이 크게 좀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점으로 국내 폰트 제작 시장이 산돌과 윤디자인 연구소, 폰트릭스 이 세 개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산돌그룹 폰트 플랫폼 개발 이후로 워낙에 산돌 중심적인 매출 성장세가 독보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이 점유율이 현재로서는 국내 점유율 한 60%지만 어찌 보면 더 커질 수 있을 만한 전망이 있고 이 과점 형태로 인해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신규 유입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산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산돌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수익 구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산돌그룹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한 구독 서비스로 매출을 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커스텀 폰트라고 해가지고 기업이 폰트를 주문 제작 요청하는 것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또 사용하는 데에 따른 대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라이선스라고 해가지고 이미 제작된 폰트를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기관이나 업체가 사용하는 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또 수익을 발생하는 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건 아무래도 이 플랫폼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플랫폼 구독 서비스의 성장세에 따라서 이 산돌의 추가적인 매출 성장세를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싶은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는 그래 산돌이라는 기업이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폰트 구독 서비스를 활용해서 돈을 탄탄하게 벌어가고 있는 회사구나. 근데 그 다음에는 과연 성장성이 있어? 라는 의구심을 좀 가지실 텐데 제가 봤을 때 성장성이 그래도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일단 지금 국내 기준의 점유율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국내에서 추가적인 사업을 또 벌이려고 하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 카카오톡 아시죠? 카카오톡을 사실 안 쓰는 국민이 거의 없을 정도일 건데 이번에 주말에 또 카카오톡 오류 때문에 전 지금 국민이 마비가 됐었잖아요. 그 정도로 다 쓰고 있는데 카카오톡에서 이 폰트 구매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폰트 구매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고 봤을 때 어떠한 구조가 나올 수가 있겠냐면 내가 이 채팅을 쓸 때 특정 문구에는 특정 폰트를 써서 그 맛을 또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또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그 내가 쓰는 그 문장에 또 특정 폰트를 사용해서 그 맛을 또 살리면서 상대방에게도 전달하게끔 되는 이런 서비스를 아마 내년에 또 구축할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산돌이 그 카카오톡 메시지의 폰트 적용에 대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이 열리게만 된다면 아무래도 카카오 이모티콘 시장과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면서 산돌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한번 눈여겨볼 수가 있는 것이고 가뜩이나 최근 저작권 보호 인식의 변화가 됨에 따라서 산돌의 9월 모바일 폰트 구매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즉 1년 만에 770%가 또 증가했다라고 하니까요. 야, 앞으로 이 모바일 시장에서의 강세가 또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모멘텀을 띄고 있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러한 해외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1, 2위 폰트 업체인 모노타입과 모리사 이 기업들이 산돌 플랫폼에 또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세계 폰트 회사에서 우리나라 그 글씨체의 이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돌 플랫폼을 활용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고객 유치에도 큰 모멘텀을 좀 띌 수 있지 않을까,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성장세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또 컨텐츠 사업들이 막 발뻗어 나가면서 크리에이터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 크리에이터들이 또 폰트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산돌이 또 구축을 하려고 하는 미래 방향성이 이 폰트 구독 서비스를 하면은 이미지 따오는 것까지도 그리고 음원을 또 사용하는 것까지도 같이 사용하게끔 만들어서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활용하기 좋게끔 우리 또 큐피디님 같은 우리 편집자분들이 사용하게끔 좋게끔 하는 구조까지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이 커져가는 콘텐츠 사업 내에서 산돌이 위치하는 역할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폰트 사업이지만 앞으로의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산돌인데 이번에 청약을 과연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따져봤는데
솔직히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건 뭐냐면 지금 이번에 수요 예측 결과 나왔는데 공모가가 공모가 밴드 최상단에 위치하면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공모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25% 정도로 30% 아래이기 때문에 또 그리 많은 물량이 아니라서 단기간 수급이 몰렸을 때 주가가 또 강하게 뛸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총이 또 작기 때문에 가벼운 돈으로도 쉽게 올릴 수 있을 만한 장점이 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구주 매출이 없고 전량 신주 모집이기 때문에 처음에 기존 물량이 쏟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좀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긍정적인 게 이번 상장 공모로 자금을 수요를 해서 이 자금을 어디다 쓸 거냐면 플랫폼의 컨텐츠 확장을 통해 플랫폼을 성장시키고 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위해 IP 컨텐츠 확보, 그다음에 AI 플랫폼 솔루션 기술 개발 이런 것들에 자금을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즉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쓴다라는 것이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일단은 경쟁률이 462대 1이에요. 사실 경쟁률이 1000대 1 이상 나왔었으면 좋았겠지만 경쟁률이 비교적 좀 낮다. 근데 이와 비슷한 경쟁률을 최근에 갖춰놨었던 탑 머티리얼즈가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30% 이상의 수익을 거둬줬었기 때문에 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산돌이 한 30% 정도 이상의 수준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또 하나 단점이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이번에 의무보유 확약 관련해서 미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전체 한 90% 정도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관이 이번 청약을 신청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얼마나 더 가져고 갈 것이냐, 즉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기업이냐를 따져봤을 때 그런 모멘텀은 크지가 않다. 당장 내가 청약에 성공한 다음에 좀 팔 수도 있겠다라는 좀 의견이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조금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산돌의 기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 청약을 신청을 해서 이번 청약에서 어느 정도의 약수익을 좀 상장 직후 챙겨 나오시고, 그게 좀 리스크가 있다 싶으면은 상장 이후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고 바닥이 좀 잡히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싶네요. 아무래도 내년에 이 카카오 폰트 사업의 확장성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내년 그 흐름을 기대하시면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근에 제가 중소형 공모주 위주로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아무래도 기존 시장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새로운 대안의 투자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또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 내가 그래도 돈이 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좀 찾아다니면서 힘든 시장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내가 좀 벌어보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좀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산돌도 그래도 청약 이후에 좋은 성과를 좀 기대를 같이 해보면서 응원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최대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까지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전쟁 이후로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흐름까지 이어지면서 환율이 또 1,400원대까지 뛰는 상황. 그래서 정말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힘든 국면에 처해져 있고, 그런 와중에 하반기 때 대다수의 또 업종과 종목들의 실적 전망치가 부정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유독 역사상 최대 호황을 또 기반으로 하반기 실적이 또 기대가 되면서 유독 좀 빛이 나고 있는 업종과 종목군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최근 시장에서 유독 종목 얘기를 잘 안 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얘기를 할 때마다 덧붙이는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이 탈세계화죠. 탈세계화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지금 또 주목을 받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이 에너지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 유럽 연합이 기존에 러시아에게 수입을 해오면서 쓰던 천연가스를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더하면서 기존 러시아산 가스를 유럽에 공급하는 노르드 스트림 송유관까지 파손되는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 러시아 전쟁으로 유럽의 가스 공급이 굉장히 심각한 또 위기에 처해져서 결국 이를 타개하고자 대안으로 미국향 천연가스를 LNG 방식으로 지금 수입을 막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탄소 중립, 즉 친환경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관점인데, 자, 조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양 운반 쪽에서도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좀 낮추기 위한 기준들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새롭게 배를 건조하는 데에서는 친환경이 기본이 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기존에 운항을 하던 이 현존선에서도 이 CO2 규제에 대한 압박까지 좀 더해질 전망이 좀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발주된 선박 중 친환경 에너지원 채택 비율이 작년에는 31.5% 정도였다면 올해는 약 2배 가까이 뛴 59% 정도로 좀 늘어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유럽에서 계속해서 LNG를 수입을 하기 위한 LNG 운반선에 대한 발주량이 많아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존에 쓰던 배에서 친환경적인 모멘텀을 지금 띄워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선박에 대해서도 교체 수요가 좀 더해지면서 LNG에 대한 선박 수요가 계속해서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또 더해가지고 카타르발 대규모 LNG 선박 또 발주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세 가지 상황들이 다 겹치면서 올해 10월 기준 LNG선이 139척 신규 발주가 되면서 사상 유례 없는 호황기를 또 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호황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과연 역사상 최대 호황기를 또 누가 수혜를 받고 있느냐? 바로 우리나라 국내 조선사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독보적인 LNG 운반선 건조 기술력을 앞세워서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수주 순항을 이뤄내가고 있으며 올해 세계 LNG선 82% 가까이를 싹쓸이해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이미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의 LNG선 주문이 폭주해가지고 26년까지 지금 조선업체 주문이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배를 만들려면 거의 4년 가까이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지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조선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례없는 초호황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아무래도 일찌감치 LNG선 건조 기술을 개발해서 투자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부가 선박 수주를 통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발판 삼아 지금 크게 발돋움하고 있는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부분 업종의 하반기 실적 전망이 굉장히 부정적인 데 비해서 유독 이 조선업계는 이렇게 역사적인 수주 호황의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반기 실적을 밝게 긍정적이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 LNG선 조선 업황이 정말 그야말로 역사적 초호황기를 이뤄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또 과연 누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비교적 시총이 좀 더 작고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 삼아서 탄탄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LNG가 뭐라 그랬어요?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장해서 운반하는 게 바로 LNG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왜 그 가스를 액체로 만들어서 저장하고 운반을 하느냐, 번거롭게. 아무래도 이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면 부피를 기체보다 60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장 및 운송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어서 번거롭지만 액화를 시켜서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액화를 시켜 놓은 것을 이제 배에 실어 가지고 운반을 해서 결국 배송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LNG를 저장하기 위한 초저온 단열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LNG 초저온 단열 보냉재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크게 이 두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기업이 뭐냐? 바로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인텍이다. 두 기업은 이 보냉재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 대비해서 거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LNG 조선 업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두 업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성화인텍 경우에서도 지난해부터 본행제 수주 잔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동성화인텍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수주 잔고가 1조 5천억 가량으로 매출 기준 4년치 이상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업황이 좋았었던 시기랑 좀 비교를 했을 때 과거에 가장 많았을 때가 5천억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때랑 비교했을 때도 거의 3배. 그러니까 과거 역사상 가장 좋았을 때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지금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9년도부터 3년 넘게 이미 공장을 풀 가동 중인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지금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도 가동률이 96%로 집계될 정도로 계속해서 어찌됐든 주문량이 막 밀려드니까 최대한 공장을 막 풀 가동해가지고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성화인텍뿐만 아니라 한국카본 역시 조금 더 캐파를 늘리기 위한 움직임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무 상태도 건전하고 지금 4년치 일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물량 즉 캐파 증설만 완료가 된다면 실적에 대한 점핑이 또 가능한 두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요, 중요한 게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일감이 많고 막 열심히 찍어내면서 돈을 벌곤 있었는데 상반기 때까지 영업이익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물론 하방은 크게 방어가 되어 있긴 했지만 상방으로 막 올라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 놓여졌었거든요. 근데 올해 3분기 이후 하반기 때부터 조금 더 실적에 대한 개선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LNG선의 화물창 본행제로 쓰이는 폴리우레탄 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 소재가 MDI라는 소재인데 이게 시장 유통 가격이 올해 4월까지 높은 수준을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지를 하다가 최근 하향 추세를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기존에 원재료에 해당하던 이 시액 값이 지금 최근 떨어지고 있다. 지난 4월 고점 대비 9월 말 기준 가격이 거의 30% 정도 하락했던 것이기 때문에 원가가 30%가 깎인다? 그러면 찍어내는 만큼 그만큼의 이익이 더 날 수가 있는 구조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 3분기 이후부터의 실적 개선의 흐름을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사실 이렇게 지금 환율이 1,400원대를 뚫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고환율 기조일 때, 즉 강달러 기조일 때 대부분 이 조선업계에 대한 실적이 또 좋게 나오기 마련인데 왜 그러냐면요. 조선사가 선주와 수주 계약을 미국 달러로 체결을 하고 이 조선 기자재 업체 역시도 달러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들이는 만큼 강달러 기조에 있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더 붙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배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선 업황이 더 좋아질 수 있나요? 과거에 아무래도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한 차례 돌았었던 시기 때 배가 엄청나게 많이 건조가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지어졌었던 배들이 이제 노후화가 된 거예요. 근데 노후화가 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배출되는 이제 매연가스라든지 이산화탄소 가스들이 너무나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지금 환경 규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노후화된 선박을 이제는 쓰고 싶어도 쓰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규제로 인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많은 선박들이 이제는 교체를 해야 되는 필수적인 상황에 놓여진다 보니까 그렇게 인해서 교체돼서 새롭게 건조가 되는 배들이 또 많아질 수가 있기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배를 만드는 조선주 업황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많이 지어졌었던 노후 선박이 이제 교체되는 사이클까지 겹쳐지는 시기가 또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조선 업황에 대해서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좀 좋을 수 있을 만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섣불리 이 종목 좋다, 이 종목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 장기적으로 보자고 해도 당장에 빠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제 종목 얘기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장에서 다른 애들은 사실 다 업황과 종목군들이 다 좋지가 않은데 유독 이 조선 쪽은 굉장히 업황도 좋고 일감도 많고 그다음에 고환율에 대한 또 수혜도 받는 부분이 또 겹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가에 대한 하락 부분까지도 지금 더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하반기 이후로는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충분히 시장이 계속해서 투매 하락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다지는 시장만 나오더라도 좀 반등 장세만 나오더라도 오히려 그런 국면에서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잡으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반등장이 나왔을 때 이런 주식군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공부를 해놨다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 한 번쯤 공략을 해보시면서 그래도 짧게 수익을 좀 내보시는 여러분들 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한 차례 또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미국 CPI가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물가 정점론이라는 것이 완벽히 틀렸다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물가 정점론이 틀렸다는 게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우리가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이 크게 반등을 해주면서 바닥을 좀 다진 것 아니냐,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돼서 상승이 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시장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을 볼게요. CPI가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하는 추세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지난번 물가 때부터 예측치보다 이제 높게 나오는 게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심지어 또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서 물가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수차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WTI 국제 유가 기준으로 봤을 때 9월 달에는 이렇게 내려왔어요. 한 89불 정도에서 76불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왔지만 9월 말부터는 다시금 올라가서 현재 90불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CPI 발표에서 에너지는 약 5%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왔지만 그 외에 각종 주거비, 교통비, 식료품비가 다 오르게 되면서 전체적인 CPI는 상승한 걸로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5% 정도 하락했다라고 나온 에너지 가격은 이때 거를 반영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달에 나올 물가에서는 9월 달이 아닌 10월 달에 에너지 가격이 같이 포함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9월 말부터 10월에 현재 에너지 가격은 오히려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전체 CPI 발표에서 여기에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소폭 상승한 걸로 나왔지만 만약에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른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동안에 주거비, 교통비, 식료품비 같은 각종 품목들은 물가가 큰 폭으로 내려올 리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분명히 더 올랐으면 올랐지 크게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둘이 합쳐진다라고 하면 CPI에 대한 발표가 어떻게 나오겠냐 이거예요. 결코 우리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이게 이미 시장에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은요, 제로금리에서 금리를 인상한 것이 1년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 이것이 3월 달에 인상을 했고 9월까지 금리 인상, 10월까지 지금 현재 3.5% 정도, 3.25까지 중간 정도까지 밴드에 왔다라고 한다면 이미 약 6개월 사이에 3%의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인상을 한 명분은 뭐냐? 물가,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명분이었죠. 근데 사실 금리를 올리는 거 가지고는 인플레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명분을 가지고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이 정도 수치, 그러니까 9.1%의 고점 대비 1%도 하락하지 않은
0.9%밖에 하락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렸던 게 연준이 원하는 2%, 3%대 어간의 인플레이션 수치까지 오려면 9% 했던 애들이 내려오는데 한참 걸릴 것이다.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절대 좋은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심지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올라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나요? 3%나 올렸는데 고작 물가를 0.9%밖에 잡지 못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장에서 지금 팩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이 선반영됐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나 올렸는데 그것도 역사상 수십 년 만에 최단 기간 안에 6개월 만에 3%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1%밖에 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준이 얘기한 거는 이게 적용되는데 수개월 걸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수개월 뒤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른 걸로 나온 거잖아요. 자, 1% 내렸다고 쳐볼게요. 8%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평균 수치인 2%, 3%대까지 내려오려면 3%로 그냥 러프하게 잡더라도 5%가 더 하락해야 돼요. 그럼 대체 금리를 몇 프로로 올려야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숏 커버링이니 매크로에 대한 시장의 어떤 패시브 자금이니 혹은 숏을 친 자금들의 롱으로의 전환이든지 여러 가지 가설은 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갔던 미국장이 플러스 다시 3%까지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고 한국도 코스닥 기준으로 4% 정도나 오를 정도로 높은 상승이 나왔는데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만든 건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걸 배제하고 단순히 시장의 차트가 올랐다라고 해서 반등이다, 상승이다 이렇게 외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반등이 올 수는 있어요. 피보나치를 대입하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대입하든 시장에서 2300 정도의 어간까지의 반등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승장으로 이어지기에는 현 상황에서는 무지 어렵다. 자, 페드워치 사이트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CPI 발표가 나고 나서 0.75의 인상 확률이 98%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불과 한 달 전에는 50%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4회 연속이라는 개념은 시장에서 생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0.75 확률 즉 4%까지 기준금리가 4%까지 오를 확률이 거의 98%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게 다시 1%가 등장을 했어요. 1%가 2.2% 확률까지.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4%가 되는 거고요. 한국은 지금 3%입니다. 둘 간의 금리 차가 무려 1%나 나는 건데 한국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데요. 연준은 여기서 올해 금리 인상 확률이 또 한 번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안 올릴 수는 없을 테니 지금 CPI 발표 내고 나서 얘네가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당장 박살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둘의 금리 차이는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 6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을 보면 지금 현재 5%까지 오를 확률이 무려 44%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는 30%가 채 되지 않았어요. 이게 CPI 발표가 되자마자 5% 인상까지 무려 절반 가까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년 9월도 보더라도 4.75의 금리 인상 밴드를 유지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겁니다. 즉 연준이 빠르게 연준 피봇으로 금리를 인하해 줄 때까지 금리를 인상한 데서 금리의 동결을 하고 그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게 앞으로 적어도 1년은 더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 정도 한 것만 가지고도 글로벌 국가에서 파산하고 지금 무너지는 국가들이 한둘이 아니고 영국조차도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금리의 속도를 지금보다 1%를 더 이상 높게 올린 수치가 1년이 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과연 전 세계의 금융시장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당장 지금 한국만 보더라도 대출금리 8% 이상이 나왔고 주담대도 지금 7% 가까이 올랐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1년 이상 더 유지가 되겠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5% 가까이 갔던 이 금리를 한 방에 0%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당장 미국이라는 국가가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은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내려오려면 다시 0.25 혹은 0.5%씩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를 시키려면 이게 다시 제로금리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반등할 요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증환 펀드가 이달에 투입되겠다고 했고, 달러 강세를 강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영국의 파운드 가치가 폭락했던 게 있었죠. 요게 폭락했고, 이 영국의 파운드 가치가 폭락하면서 유럽 전역의 유로화도 가치가 폭락을 했죠. 이 유로화가 전체 달러 인덱스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달러가 강세가 더욱더 만들어졌던 건데, 영국이 이 파운드 가치를 폭락시켰던 감세안을 철회를 하면서, 물론 당장의 파운드 가치가 다시 상승을 하고 달러 가치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조차도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다. 영국의 파운드 가치와 유로존의 이 유로화가 계속 폭락했던 것은 유럽 전체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심지어 영국은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정도 안 좋고, 거기에 유럽 전역의 경기도 지금 크게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에는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있었다. 즉, 우리가 기대할 만큼 시장에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당장의 단기적 반등은 증환펀드와 영국의 감세안의 철회로 인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런 걸로 인해서 당장의 달러 가치가 조금 떨어지면서 상승은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절대 상승의 시그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매파 성향을 보인 미 연준,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10월 13일 날 연준의 의사록 공개를 보면 매파 성향을 보였다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너무 적게 행동하는 대가가 너무 많이 행동하는 대가보다 더 크다. 즉,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강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즉, 우리는 세게 나가겠다예요. 그래서 오랫동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연준이 원래 회의에서 오랫동안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사록에서는 오랫동안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조기에 종료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인 미국의 금리 정책의 턴이 되는 피봇은 아직 멀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미국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멈추고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시장의 대공황급의 폭락이 왔을 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건 어렵습니다. 즉, 우리가 기대하는 금리 인하, 통화 정책을 해주는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에 나올 수는 없다. 그것은 현재 정책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예요. 물론 우회적인 통화 정책이 좀 나와서 시장을 받쳐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 우회적인 정책만 가지고 다시 불타는 시장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진짜 불타는 시장이 다시 나오려면 금리 인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연준이 정책을 턴할 만큼의 금리 인하가 나오려면 그거는 시장의 붕괴밖에 답이 없다. 즉, 붕괴가 된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선제적 금리 인하냐, 후행적 금리 인하냐. 자, 둘 중에 뭐겠습니까? 후행적 금리 인하입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후행적인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절대 호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오히려 더욱더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인하에, 그리고 실제 차트를 대입해 보시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시장이 크게 좋아졌던 적은 없습니다. 절대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오히려 시장은 훨씬 더 가파르게 내려왔고,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최소한 수개월이 지나서 금리 레벨이 바닥을 만들고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대대적인 시장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때 금리 인하를 여러분들이 시장의 분위기로서 잠깐의 상승장이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시장이 더 크게 폭락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CPI 발표는 단순히 조금 더 올랐대, 그리고 이건 이미 시장에 반영됐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비롯된 시황의
방향은 무척이나 더 위험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시장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우회적인 통화 정책들도 나올 수가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방어적인 역할만 해주는 것이지 상승의 길로 끌어올고 갈 만큼의 힘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런 반등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기 위한 매입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최소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것들이 가격이 더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인버스에 대한 비중이 없는 분들은 인버스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는 기회, 이런 걸로 활용하는 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장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밤과 낮 그리고 새벽까지 항상 시장을 열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시 시장에서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힘내시고요. 항상 건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국의 감세한 정책에 대한 전면 철회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의 국채 바이백에 따른 발표 이후에 선물 시장이 좀 많이 오르면서 코스피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좀 괜찮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다시 며칠간 상승을 거듭해 주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회복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신다면 또 다른 투자 포인트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가스 가격이 다시 재차 상승할 만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유가 중국을 전면적 경쟁자로 3년 만에 강경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중국에 대해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잠재적 참여 영역이 제한된 전면적 경쟁자로 봐야 한다라고 공고를 했는데, 이게 다른 데서 나온 것도 아니고 외교 담당 부서에서 나왔다는 거죠. 지금 기존에는 파트너이자 경쟁자, 체제 라이벌로 규정을 했었는데 19년도에 이거를 최근에 중국과 관계가 악화됐다면서도 체제를 유지했다가 갑자기 이 부분을 전면적 경쟁자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외교관들도 상당한 톤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보고서에는 EU는 미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며 중국에게서 공급망을 다양하고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들과 관계를 심화시켜야 된다. 한마디로 EU도 중국을 소위 말해서 왕따시키는데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협력보다는 경쟁 부분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 당연히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특히나 시진핑이 3연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최근 GDP에 대한 발표와 수출입에 대한 발표까지도 미뤘습니다. 너무 이례적인 일이죠. 중국이 갑자기 3연임을 코앞에 두고 이런 발표를 미룬다는 것은 좋게 나왔을 리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좋게 나왔으면 발표를 미룰 리가 없죠. 오히려 자기들이 칭송을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마 숨긴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당연히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수입 LNG를 유럽과 아시아에 전매 중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나온 건데, 기사를 좀 더 보시면 내수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충분한 LNG를 확보해 놨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수에 우선적으로 더 공급하라라고 한 거죠. 이미 공급해 놓은 건 거짓말인지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축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도입한 물량을 유럽과 아시아 수요자에 다시 팔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공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난방에 필요한 가스 확보를 약속했지만 아직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발표한 뒤라서 신뢰는 가지 않죠. 그래서 이번 조치로 인해서 난방용 가스를 확보를 서두르고 있는 공급이 줄면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가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매체는 관측했다. 그리고 중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4억 4,900만 달러의 LNG를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했는데, 이게 완전
운반선이 막혀버리는 거죠. 다시 팔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일부를 줄여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걸 다 팔지 말라라고 해버린 겁니다. 물론 독일이나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들이 최근에 프랑스나 영국에서 공급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놨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최근에 유럽에서 생각보다 날씨가 춥지 않아서 난방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 이런 게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겨울에 또 다가오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EU가 가스 가격 상한제 초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초안을 제출했는데 당연히 또 러시아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러시아가 판매하는 가격에 대해서 연간 상한제를 걸겠다. 이걸 EU가 제출을 한 건데 상한선 약 5% 내외로만 가격이 변동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3개월만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더 길어질지 안 길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가스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죠? 올해 말이라고 한다면 당장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각국 간의 이견 차이가 심하고 국가 안보 문제와 직결돼서 이번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전력 생산에 사용하는 가스인데 이걸 또 강력하게 꺼려했던 국가가 독일하고 폴란드라고 합니다. 에너지 위기 심화를 이유로 가격 상한제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나 이번 조치가 러시아산 가스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수입되는 모든 가스에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러시아뿐만 아니죠. 그래서 미국과 중동 국가들도 수출을 좀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독일과 폴란드 이런 유럽 국가들이 이미 대체제로 해놔서 어느 정도 겨울을 대비한 비축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가격 상한제에 충분히 논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나오니까 러시아도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러시아도 가격 상한 도입되는 공급을 아예 중단을 해버리겠다 엄포를 놨습니다. 거기다가 유럽 에너지 대체 에너지가 절실하지만 스페인 앞바다에 LNG선이 둥둥 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LNG 운반선들이 떠돌고 있는 이유가 내려놓을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배 중인 선박의 5분의 1도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시설을 하역을 해서 그거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시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국영 에너지 기업 에나가스가 밤늦게 비상 상황을 공지하는 성명을 내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기와 터미널의 과부하로 인해 LNG 하역을 거부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 그 중에서는 운반선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배들은 비싼 값에 더 팔기 위해서 하역을 미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유가 어찌됐든 시설도 부족하고 좀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하역을 미루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당분간 에너지를 쓰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쓰일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배 중에 선박이 5분의 1도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니까 지금 유럽에서 열심히 실어왔던 LNG도 하역이 안 되고 있고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중단을 내려버렸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가격 상한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전면 수출을 금지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봤을 때 현재 가스 가격이 다시금 위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주원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제 시작이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가스 수출 제한에 따른 가스 부족을 액화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있는데 당장의 대체 물량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연간 수입량보다도 많다. 그래서 이것이 LNG 현물 가격은 계속 초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지금 가격을 보면 고점을 찍고 상당 부분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 전저점과 상당히 맞아 있고 그리고 이 가격이 크게 튀어오르기 전 2021년 말에 고점 라인하고 또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거의 일치하게 여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다시 지지를 해주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가스 가격은 위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인플레이션 문제가 원유 가격이 70불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금 90불 가까이 찍어서 80불대 중후반으로 유지를 되고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도 다시금 위로 튀어오른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상당히 고차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튀어오른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바닥권을 형성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해보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한편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전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위축보다도 더 큰 위축과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보신다면 지금의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겨울에 대한 난방 수요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축률을 좀 만들어놨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또 강한 겨울의 한파가 찾아오거나 혹은 또 겨울이 더 길어지거나 그리고 또 내년에 비축률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런 정책들이 단기간에 가스 가격에 대한 변동폭을 좀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